내 이름은 박민준. 그 순간까지는 내 인생을 꽤 잘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아파트 대출금이 허리를 휘게 했고, 아이들은 내 첫 차보다 비싼 운동화를 사달라며 끊임없이 나를 미치게 했다. 그리고 회계법인에서의 내 일은 영혼에 불을 지피는 종류의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게 대한민국의 평범한 중산층 아니겠는가? 우리 모두 은퇴하기 전에 가라앉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물에 떠 있는 것뿐이다. 나는 3년 전 아내가 한샘 디자인파크에서 눈독 들이던 고급 소파를 살 형편이 안 돼서 당근마켓에서 사온 낡은 가죽 소파에 큰 대자로 누워 있었다. 넷플릭스를 뒤적이는 게 마치 부업이라도 된 것처럼 어떤 건지 알 것이다. 20분 동안 스크롤하다 아무것도 안 보고 잠들 때까지 반복하는 것. 아이들은 저녁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거의 3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마침내 잠이 들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집이 조용해져서 내 생각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아내 김지혜가 거실로 들어왔다. 뭔가 비싼 걸 나한테 묻지도 않고 샀을 때 짓는 그 이상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결혼한 사람들은 그 표정을 알 것이다. 제발 화내지 마와 네 하루를 망칠 준비가 됐어. 그 중간 어디쯤의 표정. 그녀는 내 옆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이게 첫 번째 위험 신호였어야 했다. 보통 그녀는 소파 반대쪽 끝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고등학교 친구들이 완벽한 삶을 사는 척하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곤 했으니까. 그래서 말인데. 그녀가 말했다. 그때 내가 망했다는 걸 알았지. 좋은 소식을 전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그래서 말인 대로 대화를 시작하지 않는다. 그래서는 나쁜 소식의 서막이다. 그래서는 차브레이크를 갈아야 한다거나 장모님이 한 달 동안 와 계실 거라는 말 바로 앞에 나오는 말이다. 나는 TV를 음소거했다. 42분 만에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범죄 드라마였는데 그건 내가 언젠가 요트를 소유할 확률만큼이나 비현실적이었다. 그리고 아내를 돌아봤다. 무슨 일이야 여보? 내가 물었다. 결혼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 닫고 자는 척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때 그녀가 폭탄을 터뜨렸다. 그냥 그렇게 예고도 밑밥도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같은 말도 없이 나를 이 난장판에 빠뜨린 그 크고 갈색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나 우리 회사 대표님 대리모가 되기로 했어. 최강우 대표님, 맹세컨대. 시간이 멈췄다. 영화에서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카메라가 주인공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그 순간을 아는가? 그게 바로 나였다. 극적인 음악 대신 들리는 것은 옆집 개가 허공에 대고 짖는 소리뿐이었다. 개들이 인생은 혼돈이라는 걸 상기시켜주고 싶을 때 그러는 것처럼 처음엔 웃었다. 정말로 웃음이 나왔다.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계획이라고 말할 때 달리 뭘 할 수 있겠는가? 마치 요가를 시작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발표하는 사람처럼. 재밌네 지혜야. 내가 리모컨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뭐 볼까? 하지만 그녀는 따라 웃지 않았다. 그녀는 학부모 상담이나 우리 신용카드 빚에 대해 이야기할 때나 짖는 그 심각한 표정으로 그냥 앉아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그녀는 농담하는 게 아니었다. 이건 이상한 유머 시도가 아니었다. 내 아내, 내 새아이의 엄마, 내가 밤새 싱크대에 그릇을 놔두면 불평하던 그 여자가 자기 상사 때문에 임신하고 싶다고 진지하게 말하고 있었다. 지혜야. 나는 마치 우리 아이들 중 하나가 엄청나게 멍청한 짓을 했을 때처럼 천천히 말했다. 제발 농담이라고 말해줘. 그녀는 고개를 저었고 나는 뱃속에 차가운 것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롤러코스터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의 그 느낌. 뇌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따라잡고 완전히 망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래, 그거였다. 사모님이 아이를 가질 수 없대. 그녀는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대화인 양 계속했다. 몇 년 동안 노력하셨대. 윤서연 사모님이 3번이나 유산하셨고 의사들이 계속 시도하는 건 위험하다고 했대. 지난주에 최 대표님이 나한테 고려해볼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고 그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 최 대표님. 그녀는 그를 최 대표님이라고 불렀다. 언제부터? 더 중요하게는 언제부터 내 아내가 자기 상사와 그의 출산 계획에 대해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지? 지혜야, 안 돼. 말이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하지만 젠장, 그녀는 방금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싶다고 말했다. 약간의 날카로움은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이건 작은 부탁이 아니야. 그분들 휴가 갈 때 개 봐주는 거랑은 달라. 이건 우리를 망가뜨릴 거야. 그녀는 눈을 굴렸다. 내가 극적으로 군다는 듯이 정말로 눈을 굴렸다. 민준 씨, 내가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잖아. 이건 의료시술이야. 그분들이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거라고.
당신은 당신이 상사랑 더 가까운 관계가 되도록 돕는 거지. 내가 쏘아붙였다. 솔직히 말해보자. 지혜는 항상 권위 있는 인물들을 기쁘게 하려는데 조금 지나치게 열심이었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너무 신경 썼다. 고등학교 때는 수업이 끝나고 남아 칠판을 닦는 아이였고 대학교 때는 교수들이 이름도 모를 텐데 스터디 그룹을 조직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32살이 되어 자기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상사의 아이를 임신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내가 전곡을 찔렀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어적인 날이 서 있었다. 최 대표님과 사모님은 좋은 분들이야. 그분들은 가족을 가질 자격이 있어. 우리 가족은? 나는 우리 거실에 어울리지 않는 가구와 벽에 묻은 크레용 자국을 가리키며 물었다. 우리 애들은? 우리는? 그녀는 내가 마치 뒷마당에서 염소를 제물로 바치자고 제안한 사람처럼 나를 쳐다봤다. 이건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 내 몸이야, 민준 씨. 내 선택이라고. 당신 허락 필요 없어. 그리고 거기 모래 위에 선이 그어졌다. 어느새 우리가 한 팀이기를 멈추고 같은 집에 살면서 전기세를 나눠내는 두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마치 누군가 내 갈비뼈 주위에 고무줄을 감고 천천히 비트는 것 같았다. 지혜야, 나는 목소리를 안정시키려 애쓰며 말했다. 만약 당신이 이걸 하면 우리 결혼은 끝장날 거야. 그건 이해하지. 그렇지? 그녀는 한참 동안 나를 쳐다봤고 나는 어쩌면 아주 잠시나마 그녀가 이해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것이 주말 할 일 목록에 식료품 쇼핑과 축구 연습 사이에 그냥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8년 전 내가 사랑에 빠졌던 그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마치 이미 마음을 정했고 내 의견에 신경 쓰는 척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럼 어쩌면 그녀가 요가 바지를 매끄럽게 하며 일어서며 말했다. 당신이 남편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방을 나가버렸다. 음소거된 TV와 내 결혼이 방금 죽었다는 충격적인 깨달음과 함께 나를 남겨두고 우리 둘 다 아직 그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변했다. 그날 밤 나는 때때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방을 떠나지 않고도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 결혼에 핵폭탄을 투하한 후라면 지혜가 방사능 낙진을 고려하기 위해 한 발짝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러려면 실제적인 자기 인식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내는 자기 상사를 위해 아기 공장 역할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특정 기술은 문 앞에 두고 온 것 같았다. 다음 며칠은 마치 뒤틀린 버전의 사랑의 블랙홀에 사는 것 같았다. 빌 머레이가 앤디 맥도웰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대신 나는 명백히 제정신이 아닌 여자에게 이치를 설명하려고 애쓰는 상황에 갇혔다. 매일 아침 나는 이 모든 것이 남은 피자를 너무 많이 먹어서 꾼 악몽이었기를 바라며 잠에서 깼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 있었다. 커피를 내리며 흥얼거리고 마치 주말 정원 가꾸기 계획을 논의하는 사람의 태평한 열정으로 우리 가족을 파괴할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 지혜야, 내가 시작했다. 나는 끈질긴 편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을 정도로 낙관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우리 이 대리목건에 대해 얘기 좀 해야 해. 그녀는 나에게 커피 머그잔을 벽에 던지고 싶게 만드는 그 잘난 체하는 미소를 지었다. 민준 씨, 난 이미 마음 정했어. 최 대표님과 사모님은 정말 이게 필요해. 최 대표님과 사모님. 항상 최 대표님과 사모님. 마치 그들이 왕족이라도 되는 것처럼. 최 대표는 그저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수십 명을 밟고 올라선 또 다른 회사원일 뿐이고 윤서연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에 버는 돈보다 더 비싼 핸드백에 돈을 쓰는 그런 사교계 명사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하지만 물론 그들이 구식 방법으로 아기를 만드는 법을 알아내지 못했으니 우리 인생 전체를 뒤엎자. 나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각도에서 시도했다. 현실적인 각도. 지혜야, 당신 서아 임신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고 내내 허리가 아팠잖아. 감정적인 각도. 엄마가 다른 사람 아기를 배에 넣고 돌아다니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경제적인 각도. 그분들이 의료비를 충당할 만큼 충분히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 인생의 9개월에 대한 보상은 말할 것도 없잖아. 하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 아마도 옛날에 전쟁을 일으켰을 법한 그런 독선적인 확신에 차서 전달했다.
그들이 육아 비용을 도와줄 것이다. 아이들에게 가족을 돕는 것이라고 설명할 것이다. 그녀는 돈 때문이 아니라 선한 마음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었다. 물론 최 대표가 제안한 5천만 원이 그녀의 열정에 해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다 날아다니는 원숭이들, 아첨꾼들이 나타났다. 처음엔 그녀의 여동생 지수였다. 당연히 그랬다. 지수는 항상 지혜를 질투했다. 그녀의 직업, 집, 아이들. 솔직히 말하면 아마 그녀의 갈라진 머리카락 끝까지도. 그래서 당연히 지혜가 자신의 기막힌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전화했을 때 지수는 마치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처럼 지지하는 동생, 코스프레에 뛰어들었다. 전화는 목요일 밤에 왔다. 내가 큰아들 하준이의 수학 숙제를 도와주며 어차피 커서 아무도 읽지 않는 엑셀시트에 숫자를 입력하는 회계사가 될 건데 왜 대수가 중요하다고 배웠는지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였다. 형부 지수의 목소리는 등 뒤에 칼을 꽂으려 할 때 사용하는 그 가식적인 달콤한 톤이었다. 그냥 전화해서 언니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나는 아이들이 이 대화를 듣지 못하기를 바라며 수화기를 귀에 더 세게 눌렀다. 아, 그래. 왜 그런데? 처제? 대리모가 되기로 동의한 거요. 정말 이타적이고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형부는 언니를 지지해줘야지. 그렇게 부정적으로 굴면 안 되죠. 부정적이라고?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이 뒤틀린 동화에서 악당이 되는 것이었나 보다. 처제, 실례지만 이건 나와 지혜 사이의 문제야. 아니에요. 지수가 끼어들었다. 나는 그녀가 의로운 분노로 잔뜩 부풀어 오르는 것을 거의 볼 수 있었다. 언니가 하는 일은 놀라워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거의 성녀나 다름없어요. 성녀, 맙소사. 성녀다운 게 뭔지 알아, 처제? 최 대표님 부부가 우리 아내한테 맞춤 아기를 만들어 달라고 돈을 주는 대신 집이 필요한 수천 명의 아이들 중 한 명을 입양하는 거야. 전화선이 잠시 조용해졌고 나는 어쩌면 내가 그녀를 설득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반격해왔다. 형부 너무 이기적이에요. 이건 형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돕는 문제라고요. 그리고 언니는 그걸 할 만큼 마음이 넓어요. 형부도 좀 연민을 가져보는 게 어때요? 나는 지수에게 그녀의 연민을 어디에 처박을 수 있는지 정확히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하준이가 바로 옆에서 연필 지우개를 씹으며 이 막장 드라마의 모든 단어를 흡수하고 있을 터였다. 그래서 대신 나는 그냥 말했다. 전화 고마워, 처제. 명심할게. 그리고 끊었다. 하지만 지수는 오프닝 무대에 불과했다. 진짜 헤드라이너는 그 주 일요일 교회 예배 후에 나타났다. 당연히 이 대화는 모두가 거룩하고 자비로운 기분을 느껴야 할 교회 후에 이뤄져야 했다. 지혜의 어머니, 즉 장모님이 지혜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동안 주차장에서 나를 붙잡았다. 장모님은 수동 공격적인 전쟁의 기술을 완벽하게 터득한 분으로 미소를 지으며 반찬을 건네면서도 사람을 완전히 쓰레기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는 분이었다. 박서방. 그녀는 마치 우리가 서로 간신히 참아내는 두 사람이 아니라 오랜 친구인 것처럼 내 팔에 팔짱을 끼며 말했다. 지혜의 결정에 대해 자네와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었네. 시작이군. 나는 생각했다. 모두 함께 민준이 공격하기 2라운드. 장모님, 여긴 적절한 장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닐세. 하나님의 일을 논하는데 잘못된 장소란 없네. 그녀는 마치 방금 카펫에 오줌을 싼 개를 쓰다듬듯이 다른 손으로 내 팔을 토닥였다. 지혜가 하는 일은 참으로 고귀한 일이야.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지. 자네는 아내를 자랑스러워해야지. 발목을 잡으려 해서는 안 돼. 고귀하다. 또 그 단어였다. 분명히 모두가 이것이 우리가 이 상황에 붙일 공식적인 명분이라는 메모를 받은 것 같았다. 장모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이해합니다만 생각하는 게 아닐세. 박서방. 나는 아내. 나는 새 아이를 키웠고 희생이 어떤 모습인지 아네. 지혜는 아름다운 희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남편으로서 자네는 그녀를 지지해야지. 옳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돼. 옳은 일은 그녀가 어떤 것에 동의하기 전에 나와 상의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옳은 일은 이것이 우리 아이들, 우리 결혼, 우리 삶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나만 그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나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를 낮추려고 애쓰며 말했다. 지혜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기로 동의하기 전에 남편과 상의했어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장모님의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내 팔을 잡은 그녀의 소나기는 더 강해졌다. 결혼은 서로의 꿈을 지지하는 것이네. 박서방. 이기심 때문에 서로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네. 이기심이라고? 우리 가족이 서커스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었나. 아내가 상사의 소원보다 실제 가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었나. 그날 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고 지혜가 위층에서 끝없이 목욕을 하는 동안 나는 그녀를 부엌 식탁에 앉혔다. 우리가 수천 번의 식사를 하고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고 형편에 맞지 않는 휴가를 계획하고 분명히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 대해 꿈꿨던 바로 그 식탁이었다. 지혜야,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얼마나 진지한지 그녀가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내 말 정말 잘 들어줘. 만약 당신이 이 대리모의를 계속하면 우리 결혼은 끝이야. 그녀는 한참 동안 나를 쳐다봤고 아주 잠깐 동안 나는 그녀의 표정에서 불확실함의 빛을 본 것 같았다. 어쩌면 그녀는 마침내 무엇이 걸려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는 어떤 결정은 되돌릴 수 없고 어떤 선택은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얼굴이 굳어지고 그녀는 마치 우리 사이에 벽을 쌓는 것처럼 가슴에 팔짱을 꼈다. 그럼 어쩌면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을 얼릴 만큼 차가웠다. 당신이 남편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그리고 또 그 말이었다. 며칠 전에 썼던 바로 그 대사. 똑같은 얼음 같은 확신에 차서 전달되었다. 마치 내가 문제인 것처럼, 내가 비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것이 그녀의 최후 통첩이었다. 세무감사만큼이나 따뜻하게 전달되었다. 따르거나 떠나거나, 그녀의 미친 계획을 지지하거나, 길에서 비키거나.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그 순간이 우리 결혼이 공식적으로 심정지 상태에 빠진 순간이었음을 깨닫는다. 그 후에 일어난 모든 일은 그냥 플러그를 뽑는 길고 느린 과정이었을 뿐이다. 3개월. 빌어먹을 3개월 동안 나는 살얼음판을 걸었다. 사실상 낯선 사람이 된 사람과 같은 침대에서 자고 아내가 다른 남자의 정자로 인공 수정되는 과정을 밟는 동안 모든 것이 정상인 척했다. 그래, 제대로 읽었다. 인공수정. 결혼을 파괴하는 와중에도 따라야 할 의료 절차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 3개월 동안 나는 그녀가 제정신을 차리기를 계속 바랐다. 어쩌면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상사의 아이를 임신하는 것이 그녀가 생각했던 그런 경력 쌓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뻐드렁니 웃음을 짓는 하준이, 고집스러운 가마를 가진 서아, 그리고 천둥번개가 칠 때면 여전히 우리 침대로 기어들어오는 막내 소유리를 보고 그녀가 이미 지킬 가치가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희망이란 알고 보니 화려한 옷을 입은 실망에 불과했다. 모든 것이 현실이 된 그날 아침은 일산 교회의 지옥 같은 여느 화요일처럼 시작되었다. 나는 아래층에서 죽어가는 물개 소리를 내지만 어찌어찌 괜찮은 커피를 내려주는 우리 집 낡은 커피 머신으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때 지혜의 발소리가 계단에서 들렸다. 평소에 급한 아침 발소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항상 모든 것에 늦었지만 이번엔 마치 자신의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사람처럼 혹은 내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사람처럼 느리고 신중한 발걸음이었다. 그녀는 부엌 문가에 나타났다. 대학 시절부터 입던 그 낡은 분홍색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다. 앞쪽에 묻은 커피 얼룩은 아무리 표백제를 써도 지워지지 않았다. 머리는 여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보이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20분은 걸렸을 그 헝클어진 똥머리로 묶여 있었고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임신 테스트기. 당연했다. 민준 씨,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내가 예전에 2번 들었던 하준이와 서아를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의 그 흥분과 공포가 이상하게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 소리를 듣자 내 위장은 바닥을 뚫고 아마 우리 아랫집 지하실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서아가 미술 시간에 만들어준 삐뚤빼뚤한 글씨로 세상에서 그럭저럭 괜찮은 아빠라고 쓰인 그 잔이었다. 그리고 그녀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마음 한편으로는 도망치고 싶었다. 그냥 뒷문으로 뛰쳐나가 내 현대차에 올라타 바다에 닿거나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어느 쪽이든 먼저 오는 쪽으로 운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 3개월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온 나는 그냥 거기 서서 피할 수 없는 것을 기다렸다. 됐어. 그녀가 마치 우리 결혼의 사망 진단서가 아니라 당첨된 복권인 양 임신 테스트기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나 임신했어. 그리고 거기 이론이 현실이 되고 어리석음이 돌이킬 수 없게 되고 내 아내가 공식적으로 상사의 아이를 임신한 순간이 있었다. 그녀는 마치 가족을 망친 공로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처럼 의기양양한 미소를 띤 채 서 있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망했는가 하는 것뿐이었다.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아무것도 던지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를 잡고 그녀가 제정신을 차릴 때까지 흔들지도 않았다. 나는 그냥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로 그녀를 바라보고 더 이상 의미 있는 유일한 말을 했다. 알았어. 그게 다였다. 그냥 알았어. 2글자. 우리 결혼이라는 문장의 끝에 찍히는 마침표. 그녀는 나를 향해 눈을 깜빡였다. 분명히 더 큰 반응을 기대했던 것 같았다. 어쩌면 내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고 그녀가 얼마나 아름답고 관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무너져 내리며 재고해달라고 애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어쩌면 내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그녀가 저지른 모든 일을 정당화하는 데 쓸 극적인 대립을 벌일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았다. 나는 그냥 내 커피를 집어들고 한 모금 마신 다음 다시 말했다. 알았어. 그게 다야? 그녀가 물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 혼란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할 말이 그것뿐이야?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달리 뭘 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이미 이 주제에 대해 할 만한 모든 대화를 나눴다. 나는 이미 그녀가 이 일을 강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말했다. 그녀는 이미 내 의견이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니 그래. 알았어로 충분했다. 지혜야. 나는 머그잔을 내려놓고 계단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당신은 3개월 전에 선택을 했어. 이제 내가 내 선택을 할 차례야.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 출근 준비를 하고 여느 아침처럼 아이들 각자에게 작별 키스를 했다. 하준이는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면서 동시에 시리얼을 먹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서아는 가장 좋아하는 셔츠가 빨래통에 있다며 짜증을 내고 있었고 소율이는 아기 의자에 앉아 요거트로 얼굴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평범한 혼돈. 아름답고 평범한 혼돈. 곧 훨씬 더 복잡해질 예정이었다. 지혜는 현관문까지 나를 따라왔다. 여전히 그 빌어먹을 목욕 가운 차림이었고 여전히 임신 테스트기를 금덩이라도 되는 양 들고 있었다. 민준 씨, 우리 이거 얘기 좀 해야 해.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아주 거의 나를 동정하게 만들 뻔했다. 거의. 아니 나는 문 옆 그릇에서 열쇠를 집으며 말했다. 서아가 2학년 때 만든 꽃처럼 보이려 했지만 대부분 연못바닥에서나 찾을 법한 모양의 도자기 그릇이었다. 우린 정말 할 얘기 없어. 그리고 나는 떠났다. 나는 회사로 운전해 가서 내 칸막이 책상에 앉아 8시간 동안 엑셀시트에 숫자를 입력했다. 내 결혼이 슬로우 모션으로 붕괴하는 동안 점심시간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고등학교 동창인 이혼 전문 변호사 김민석에게 전화했다. 우리는 2학년 때 같은 야구팀에서 뛰었다. 그는 괜찮은 유격수였고 수학은 끔찍하게 못했지만 보아하니 생계를 위해 결혼을 파괴하는 데는 뛰어난 모양이었다. 민서가 그가 전화를 받자 내가 말했다. 나 박민준이야. 변호사가 필요해.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가 말했다. 맙소사 민준아, 너 무슨 짓 했어?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는 사무실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며 말했다. 내 아내가 한 짓이야. 아내가 자기 상사 아이를 임신했어. 또 다른 침묵. 이번엔 더 길었다. 다시 말해봐. 아내가 자기 상사 부부의 대리모가 됐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해버렸어. 이제 내 선택지가 뭔지 알아야겠어. 세상에. 와, 알았어. 내일 아침에 올 수 있어? 이건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겠다. 이틀 후 나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전문적이고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이혼 서류.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명시했다. 새 아이의 양육권, 집 지분의 절반, 그리고 그녀가 임신한 아이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다는 것. 나는 김 변호사를 통해 그녀의 사무실로 서류를 송달시켰다. 그녀가 나와 상의 없이 중대한 인생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나도 그 호의에 보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날 오후에 전화해서 너무 심하게 흐느껴서 무슨 말을 하는지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다. 진심일 리 없어. 그녀는 마치 그 말을 충분히 반복하면 어떻게든 사실이 될 것처럼 계속 되뇌었다. 진심일 리 없어. 하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죽을 만큼 진심이었다. 내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 더 진지했다. 지혜야, 나는 아이들이 듣고 있는 집에서 이 대화를 할 수 없어서 스타벅스 주차장 차 안에서 말했다. 내가 당신이 이 일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말했잖아. 당신이 안 믿었지.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심지어 그녀의 상사도 끼어들었다. 최강우 대표는 자신의 돈과 영향력이 내 사생활에까지 미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는 그날 저녁에 전화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부자들이 서민들에게 신경 쓰는 척할 때 사용하는 그 가식적인 걱정이 뚝뚝 묻어났다. 박민준 씨, 그가 말했고 나는 그가 입고 있을 비싼 양복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군요. 지혜 씨가 하는 일, 그녀가 서연이와 저를 위해 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선물이죠. 당신은 이것을 도망칠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로 봐야 합니다. 선물, 아름다운 선물. 그가 내 결혼의 파괴를 그렇게 불렀다. 최 대표님, 나는 그의 격식을 차린 직함으로 불렀다. 그의 이름 따위는 집어치우라고 분명히 해두죠. 당신은 내 아내의 몸을 고용해서 당신 아이를 임신하게 했습니다. 당신은 내 결혼을 파괴했습니다. 그건 이 문제를 당신 문제로 만들지 내 문제로 만들지 않습니다. 알아서 처리하세요. 그리고 나는 그의 전화를 끊었다. 부자든 아니든 상사든 아니든 그는 내 인생에 대해 나에게 훈계할 자격이 없었다. 그날 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 옆에 누워 나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배신은 항상 극적인 음악과 눈물 가득한 대립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아침 커피와 함께 전달되는 의기양양한 미소와 임신 테스트기와 함께 온다. 마치 그것이 당신이 인생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인 것처럼.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의 재미있는 점이 뭔지 아는가? 그게 실제로 아내를 사라지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알고 있었다. 내가 완전한 바보는 아니니까. 하지만 어쩐지 지혜에게 그 서류를 송달하고 나면 그녀가 마치 악몽이나 마침내 낌새를 알아챈 텔레마케터처럼 내 일상생활에서 마법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신 그녀는 그냥 내 공간에 계속 존재했다. 다른 남자의 아기를 키우면서 우리 상황에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혼 폭탄을 투하한 후 첫 몇 주는 마치 뒤틀린 버전의 환상특급에 사는 것 같았다. 지혜는 이 어려운 시기 동안 안정이 필요하다며 집을 나가는 것을 거부했다. 보아하니 상사의 아기를 임신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었나 보다. 누가 알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기괴한 가정의 연옥에 갇혔다. 집, 아이들, 그리고 대출금을 공유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 그녀는 손님방에 진을 쳤다. 우리가 언젠가 돈과 의욕이 생기면 홈 오피스로 바꾸자고 항상 말했던 그 방이었다. 이제 그곳은 마치 아기 용품 쇼룸이 폭발한 것 같았다. 사방에 아기 용품 상자들이 널려 있었고 아직 조립되지 않은 아기 침대가 벽에 기대어 있었으며 임산부 소규모 군대를 공급할 만큼 충분한 임산부 비타민이 있었다. 방 전체에서 새 플라스틱과 헛된 희망이 뒤섞인 그 이상한 냄새가 났다. 최악의 부분은 아내가 다른 사람의 유전 물질로 집안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아니, 최악의 부분은 그녀가 계속해서 내가 여전히 그녀의 남편인 것처럼 그녀의 여정 동안 그녀를 돌볼 책임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여정이라고 불렀다. 마치 그녀가 상사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 아니라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것처럼. 민준 씨, 퇴근길에 피클 좀 사다 줄 수 있어? 그녀는 마치 내가 여전히 그녀의 인생에서 나 자신을 빼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대신 그녀를 위해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직장에서 문자를 보내곤 했다. 민준 씨, 아기 침대 조립하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 정말 무거운데 난 5kg 이상 들면 안 된대. 민준 씨, 병원에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최 대표님 부부는 2주 동안 유럽에 계셔. 매번 나는 휴대폰을 보고 그녀가 여전히 내가 팀지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에 불신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진심으로 이혼 소송이 단지 협상 전략의 일종이라고 믿었던 걸까? 마치 내가 정말로 도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밀당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표준적인 응답은 감정적 분리의 걸작이 되었다. 나는 하던 일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다. 보통은 노트북이었는데 일이 내 가정생활이 되어버린 서커스로부터의 탈출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내 아이 아니고 내 문제 아니야. 6글자. 간단하고 직접적이며 그 명료함에 있어 절대적으로 파괴적이었다. 처음 그 말을 했을 때 지혜는 내가 물리적으로 뺨을 때린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10번째쯤 되자 그녀는 그냥 눈주위가 찌푸려지는 표정을 지었다. 마치 내 비합리적인 태도를 다루느라 영구적인 편두통이 생기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임신에 대해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남편이 관계에서 마음이 떠났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물학은 당신의 감정 상태나 결혼 상태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감정적 분리를 연습하는 동안 지혜는 인간을 키우는 데 따르는 모든 재미있는 일들을 겪고 있었다. 하루 종일 지속되는 입덧, 한밤중에 피클과 아이스크림을 찾아 마트로 달려가게 만드는 이상한 음식 갈망, 그리고 넷플릭스를 보다가 앉은 채로 잠들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피로감, 그리고 상황이 정말 힘들어졌을 때 대리모가 되는 화려한 현실이 그녀를 덮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누구에게 지원을 요청했을까? 멋진 부자들의 삶을 사느라 바쁜 최 대표님과 윤서연이 아니었다. 멀리서 응원하는 데는 능하지만 실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신비롭게도 연락이 닿지 않는 그녀의 동생 지수가 아니었다. 지혜가 도움을 요청하며 전화할 때마다 갑자기 선택적 청각장애가 생긴 그녀의 어머니, 장모님이 아니었다. 아니, 그녀는 나에게 의지했다. 그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지 말라고 부탁했을 때 기본적으로 꺼지라고 말했던 바로 그 남자에게. 패턴은 항상 같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하려고 노력하며 마치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임신 전사인 것처럼 용감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러다 현실이 닥쳐왔다. 보통 새벽 3시쯤 아기가 그녀의 내장기관을 향해 킥복싱 연습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였다. 그러면 그녀는 피난처를 찾는 길 잃은 강아지처럼 내 침실 문을 두드리러 왔다. 민준 씨, 그녀는 마치 나를 깨울까봐 두려운 듯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속삭였다. 우리 둘 다 내가 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 집 지붕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드라마 속에서 누가 잠을 잘 수 있겠는가? 민준 씨, 깨어 있어? 나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문 반대편에서 그녀가 숨쉬는 소리를 들었다. 내 마음 한구석 8년 동안 그녀를 사랑했던 부분. 그녀가 식중독에 걸렸을 때 그녀의 머리를 잡아주었던 부분. 하준이의 귀감염 때문에 그녀가 무서워할 때 밤새 깨어 있었던 부분은 그 문을 열고 그녀를 돕고 싶었다. 하지만 더 큰 부분, 그녀가 우리 결혼을 완전히 무시한 것에 대해 여전히 화가 나 있는 부분은 나를 매트리스에 붙들어 맸다. 제발, 민준 씨, 딱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어? 아기가 너무 세게 차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무서워. 그때 나는 몸을 돌려 세무감사만큼이나 따뜻하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새로운 문구를 전달했다. 내 아이 아니고 내 문제 아니야. 뒤따르는 침묵은 항상 칼로 자를 수 있을 만큼 두꺼웠다. 때로는 그녀가 몇 분 동안 거기 서 있었다. 아마도 내가 마음을 바꾸기를 바랐을 것이다. 때로는 문을 통해 그녀가 조용히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야 했지만 대부분은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했고 이제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이웃들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옆집에 사는 은퇴한 아저씨, 대부분의 시간을 잔디에 물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조경 선택을 평가하며 보내는 그분이 토요일 아침. 내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 나를 붙잡았다. 박서방. 그는 우리 집 쪽을 힐끗 보며 말했다. 부엌 창문을 통해 지혜가 보였는데 천천히 움직이며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거기 괜찮은가? 지혜 씨가 아주 지쳐 보이던데. 나는 그의 시선을 따라갔고 그녀가 위쪽 찬장에서 무언가를 꺼내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다. 임신한 배 때문에 싱크대에 충분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6개월 전이었다면 나는 안으로 달려가 그녀를 도왔을 것이다. 이제 나는 그냥 어깨를 으쓱하고 쓰레기통 쪽으로 계속 걸어갔다. 자업자득이죠. 나는 아저씨에게 말했다. 스스로 알아서 해야죠. 그는 내가 마치 방금 사이비 종교에 가입했거나 차고에서 마약을 제조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한 사람처럼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박서방, 임신했자는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도움이 필요해 보여. 그럼 그 여자 상사가 도와주겠죠. 나는 필요 이상으로 세게 쓰레기 봉투를 통해 밀어넣으며 말했다. 그 사람이 아버지지. 내가 아니니까. 아저씨는 마치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옳지 않아, 젊은이. 남자는 아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버리는 게 아니야. 아내는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하는 게 아니죠. 내가 쏘아붙였다. 내가 이 이야기의 악당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지쳐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강우 대표가 아기를 원했죠. 그는 아기를 얻었어요. 이제 그는 그것과 함께 오는 모든 것을 감당해야죠. 하지만 최 대표와 윤서연은 임신의 일상적인 현실에 있어서는 잠수함의 방충망 문만큼이나 쓸모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큰 순간들에는 나타났다. 그들의 소중한 아기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초음파 검진,
유전자 검사와 출산 예정일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의사 방문. 그들은 비싼 선물을 가져오고 아기방 테마와 대학 학자금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지혜가 토할 때, 머리를 잡아줄 사람이 필요할 때나 무게중심이 목성 근처 어딘가로 이동해서 소파에서 일어나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 최 대표와 윤서연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은 결국 살아야 할 삶이 있었고 가야 할 중요한 곳이 있었다. 최 대표는 이사회 회의와 골프 약속이 있었다. 윤서연은 자선 갈라와 스파 약속이 있었다. 그들이 임신에 지저분하고 화려하지 않은 부분을 처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었다. 그건 남편들이 하는 일이었다. 내가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는 점만 빼면 어떤 의미로도. 나는 그저 변호사들이 8년의 결혼 생활을 깔끔한 법적 범주로 나누는 방법을 알아내는 동안 우연히 그녀와 집을 공유하는 남자일 뿐이었다. 나는 그녀가 좋은 아이스크림을 어디에 두는지, 어떤 브랜드의 임산부 비타민이 그녀를 메스껍게 하지 않는지 아는 룸메이트였지만 그 지식을 그녀의 삶을 더 쉽게 만드는 데 사용할 관심은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이 당신의 선택을 비난하느라 바쁠 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때로는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때로는 존중이 애정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온전한 정신을 보존하는 것이 더 큰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지혜는 나와 우리 미래, 우리 가족의 안정보다 최 대표와 윤서연의 필요, 그들의 미래, 그들의 행복을 선택했다. 이제 그녀는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며 살 수 있었다. 그녀가 원했던 대로 완전히 혼자서 9개월. 인간을 키우고 결혼을 파괴하고 완전히 제정신을 잃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지혜가 임신 후기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 집은 기능장애에 대한 초현실적인 행위 예술 작품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요가 바지를 입은 펭귄처럼 뒤뚱거리며 걸어다녔고 부은 발목부터 방광을 축구공처럼 사용하는 아기의 습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불평했다. 반면 나는 육체적으로는 존재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로그아웃한 상태를 유지하는 기술을 완벽하게 터득했다. 상황 전체가 슬로우 모션으로 자동차 사고를 보는 것 같았다. 나쁘게 끝날 것을 알지만 인간의 뇌는 재난 포르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눈을 뗄 수 없다. 매일 새로운 드라마, 아내가 다른 남자의 유전적 유산을 품고 있다는 새로운 상기거리가 생겨났다. 나는 이 악몽에서 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출산은 3월의 어느 화요일에 일어났다. 아기들조차 편리한 날에 도착할 예의가 없는 모양이었다. 나는 분기별, 세금 신고라는 스릴 넘치는 세계에 깊이 빠져 있을 때 휴대폰이 성난 말벌처럼 윙윙거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화는 지혜에게서 온 것이었는데 받지 않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다. 그녀의 전화를 받는 것은 내가 들어줄 의도가 없는 부탁으로만 이어진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전화도 지혜에게서 왔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침내 나는 전화를 받았다. 혹시 집에 불이 났거나 우리 진짜 아이들 중 하나가 무언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였다. 민준 씨. 그녀가 숨을 헐떡였고 나는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특유의 공황 상태를 들을 수 있었다. 때가 됐어. 아기가 나오고 있어. 아주 잠깐. 정말 바보 같은 반사적인 순간. 내 뇌는 남편 모드로 들어갔다. 하준이, 서아, 소율이가 진통이 왔을 때 작동했던 바로 그 모드.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출산 가방을 잡고 졸면서 들었던 출산교실의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했으며 미친 듯이 운전하는 그 모드. 하지만 그때 현실이 얼음물 한 양동이처럼 쏟아져 내렸다. 이건 내 아기가 아니었다. 이건 내 비상사태가 아니었다. 이건 최 대표와 윤서연의 큰 순간이었고 그들의 비싼 불임 치료 여정의 정점이었다. 그들의 모든 부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알았어.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는 도로에 깔린 동물 사체처럼 평평했다. 그럼 최 대표한테 전화해. 했어. 그녀가 흐느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 진짜 공포가 스며드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회의 중이래. 비서가 연락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럼 사모님한테 전화해. 그분은 지금 제주도 스파에 있대. 민준 씨, 제발.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냥 작은 빨간 버튼을 누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세금 서식으로 돌아갔다. 내가 뭘 해야 했단 말인가? 모든 것을 내던지고 병원으로 달려가 아내가 상사의 아기를 낳는 것을 지켜보고 그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는 동안 손을 잡아주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내 아내의 몸과 연결하는 탯줄을 자르라고? 그래, 그건 절대 사양이었다. 전화는 계속 울렸다. 아마도 구급차나 병원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여야 할 때 누군가
누구라도 곁에 있어주기를 절실히 바라는 지혜가 건전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누가 중요한지에 대한 선택을 이미 했다. 그리고 그건 내가 아니었다. 오후 3시쯤 내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병원이었다. 박민준 씨 되십니까? 여기는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아내분 김지혜 씨가 전화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건강한 남자 아기를 출산하셨고 와주실 수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제가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씌우려는 죄책감 여행을 차단하며 말했다. 최강우 씨에게 전화하세요. 그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이건 저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상황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발생하는 그런 종류의 침묵. 선생님. 하지만 김지혜 씨가 매우 속상해하십니다. 특별히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안 갑니다. 내가 말했다. 말씀드린 대로 최강우 씨에게 전화하세요. 그의 아기고 그의 책임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최 대표의 사무실 번호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남은 하루 동안 뱃속에서 커져가는 덩어리를 무시하며 일에 집중하려고 애썼다. 죄책감은 아니었다. 나는 죄책감을 훨씬 넘어섰다. 하지만 다른 무언가였다. 어쩌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 우리 사미의 폭풍 구름처럼 드리워져 있던 임신이 마침내 끝났다는. 어쩌면 이제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 아기가 관련된 상황에서 다음에 무엇이 올지에 대한 기대감. 그날 저녁 나는 여느 때와 같이 방과 후 교실에서 아이들을 데리러 갔다. 하준이는 화산에 대한 과학 프로젝트에서 A를 받아서 신이 났고 서아는 어떤 아이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연필 지우개를 훔쳐가서 심통이 났으며 소율이는 저녁으로 팬케이크를 먹을 수 있는지 물었다. 평범한 아이들의 문제. 아름답고 평범한 아이들의 문제. 대리모나 상사, 다른 사람에게 속한 아기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엄마는 어디 있어? 내가 소율이를 카시트에 앉히며 묻자 그녀가 물었다. 엄마는 병원에 계셔. 나는 말했다. 기술적으로는 사실이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을 도와줘야 했거든. 아파? 서아가 물었다. 나는 그녀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지만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 아이들이 그러는 방식으로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니 얘야, 괜찮아. 그냥 일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 거짓말은 아니었다. 정확히는 지혜는 이 대리모 일이 자신의 경력, 최 대표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회사에서의 입지를 확보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꽤 분명히 했었다. 그러니 그래, 일과 관련된 것이었다. 우리는 집에 가서 피자를 주문했고 지혜의 임신 호르몬이 모든 대화를 잠재적인 지뢰밭으로 만들지 않는 몇 달 만에 가장 좋은 저녁 시간 중 하나를 보냈다. 우리 결혼이 상징해야 했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배신한 사람과 함께 사는 끊임없는 긴장감 없이 집은 9개월 만에 처음으로 평화롭게 느껴졌다. 저녁 8시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 내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 있는 지혜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피로와 어쩌면 후회일지도 모르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 씨, 그녀는 누군가였더를까. 봐 두려운 듯 속삭였다. 제발 와줘. 나 무서워. 그리고 아주 잠깐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 금이 가는 것을 느꼈다. 내 마음을 바꿀 만큼은 아니었지만 한때 내가 이 여자를 결혼할 만큼, 새 아이를 낳을 만큼, 언젠가 어느 현관에서 함께 늙어가며 손주들이 마당에서 노는 것을 지켜볼 것이라고 믿을 만큼 사랑했다는 것을 상기시켜줄 만큼은. 하지만 사랑이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심지어 관련도 없다. 최 대표한테 전화해. 나는 몇 달 만에 가장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이 아버지야, 내가 아니라. 최 대표는 바빠. 아기는 아름다워, 민준 씨. 작은 손가락이 있고 너무 완벽해. 그리고 난 그냥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 모든 상황의 진짜 비극을. 그녀는 9개월 동안 자신을 고급 인큐베이터 이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이 아기를 품었다.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나자 그녀는 그들이 실제로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얼마나 신경 썼는지 정확히 발견하고 있었다. 최 대표는 아마도 어딘가 비싼 곳에서 윤서영과 축하하며 바빴을 것이다. 그들의 아이를 품어준 여자가 병원 침대에 홀로 무서워하며 누워 자신의 결혼을 자신들이 필요할 때 나타나주지도 않는 사람들과 맞바꿨다는 것을 깨닫는 동안.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에게 경고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말했다. 그녀는 나를 믿지 않기로 선택했다. 지혜야, 나는 아이들의 그네가 더
텅 빈 채로 희미해져가는 빗속에 놓여있는 우리 집 뒷마당을 부엌 창문으로 내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선택했잖아. 이제 그 선택과 함께 살아. 그리고 나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껐다. 나는 그녀의 대안이 되는 것에 질렸다. 그녀의 진짜 우선순위가 그녀를 실망시켰을 때 그녀가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질렸다. 우리 가족의 안녕보다 상사의 필요를 우선시한 사람과 결혼한 것에 질렸다. 아기는 그녀가 말했듯이 건강하고 완벽하게 태어났다. 최 대표와 윤서연은 마침내 꽃과 샴페인, 그리고 아마도 그들의 마법 같은 순간을 기록할 사진사와 함께 병원에 나타났다. 그들은 맞춤 제작 아기, 해피엔딩, 완벽한 작은 가족을 얻었다. 그리고 나는 8년 동안 내 삶의 중심이었지만 자신에게 가장 사적인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선택한 여자 없이 내 삶이 어떤 모습일지 알아내기 시작해야 했다. 바닥을 치는 것에 대해 재미있는 점은 거기에 한동안 머물다 보면 놀랍도록 편안해진다는 것이다. 극적이고 영혼을 짓누르는 경험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낡은 안락의자에 자리 잡는 것과 더 비슷하다. 정확히 즐겁지는 않지만 얼마나 형편없는지 더 이상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익숙하다. 지혜는 출산 후 3일 만에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유령이 옛날에 하던 귀신 들린 일과를 재개하려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집안을 몽유병 환자처럼 돌아다녔다.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구명조끼인 양 그 아기를 꽉 껴안고 이것 좀 고쳐줘! 라고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외치는 절박하고 공허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여기 배가 가라앉을 것이라고 모두에게 경고했던 남자가 되는 것에 대한 것이 있다. 당신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될 때쯤이면 아무도 내가 말했잖아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당신이 어떻게든 마법처럼 모든 것을 다시 괜찮게 만들어주기를 원한다. 마치 당신이 용서와 선택적 기억 상실의 힘으로 몇 달간의 엄청나게 나쁜 결정들을 되돌릴 수 있는 가정의 슈퍼히어로인 것처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첫 주는 어두운 코미디 같은 면에서 거의 웃겼다. 지혜는 좀비 영화의 엑스트라처럼 낡은 목욕 가운을 입고 집안을 어슬렁거렸고 최 대표와 윤서연의 아름다운 선물은 밤낮으로 소리를 질러댔다. 알고 보니 아기들은 당신이 그들을 가진 동기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당신이 생물학적 어머니이든 그냥 9개월 동안 그들을 품었던 여자이든 울 것이다. 그녀는 손님방에 임시 아기방을 차렸다. 최 대표와 윤서연이 샀지만 아직 집에 가져갈 생각은 못한 모든 아기 용품들로 완비되어 있었다. 아이러니는 내게 낯설지 않았다. 여기 그녀는 다른 사람의 아이와 집안 놀이를 하고 있었고 우리 실제 아이들은 너무 크게 숨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집안을 살금살금 돌아다녔다. 엄마, 아기가 왜 여기 있어? 어느 날 아침 소율이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마법의 힘이 있다고 주장하는 유니콘 잠옷을 입고 부엌 문가에 서서 물었다. 다른 사람들이랑 살 거라고 했잖아. 지혜는 소율이가 방금 양자 물리학을 해석춤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처럼 보였다. 얘야. 때로는 아기들이 영원한 집으로 가기 전에 낳아준 엄마랑 잠시 머물러야 할 때가 있단다. 낳아준 엄마. 맙소사. 그녀는 마치 자신이 아기 되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처럼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우리가 할머니 댁으로 가기 전에 고양이 나비를 잠시 돌봐줬을 때처럼. 우리 집에 잠깐 맡겨진 거야? 8살짜리 서아가 끼어들었다. 보아하니 내 딸이 아내보다 상황을 더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다. 비슷한 거지. 지혜가 말했다. 아마도 몇 달 만에 가장 정직한 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장모님의 고양이를 잠시 돌봐줬던 것과의 비교는 지혜가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더 정확했다. 왜냐하면 나비 때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머물지도 않을 무언가를 돌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젖병들이 마치 가정의 전염병처럼 우리 싱크대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분유통이 우리 부엌 조리대를 어지럽혔다. 더러운 기저귀가 쓰레기통에서 넘쳐났고 우리 세탁기는 아기 파우더와 절망이 뒤섞인 그 특유의 냄새가 나는 작은 옷과 담요의 끝없는 순환을 돌며 끊임없이 돌아갔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지혜는 계속 나에게 이런 시선을 보냈다. 간청, 분노, 그리고 내가 그녀의 고귀한 희생을 돕기 위해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한 완전한 당혹감이 뒤섞인 시선. 마치 내가 결코 치르기로 동의한 적 없는 시험에서 낙제하고 있는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은 그녀가 아기를 집으로 데려온 지 약 2주 후 목요일 밤에 왔다. 나는 거실에서 하준이의 수학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고 아기는 위층에서 피를 토하듯 울고 있었다. 그때 지혜가 마치 믹서기에 갈린 듯한 모습으로 계단 꼭대기에 나타났다. 민준 씨,
그녀가 지쳐서 갈라지는 목소리로 불렀다. 제발 딱 10분만 안아줄 수 있어? 나 샤워 좀 해야겠어. 나는 하준이의 대수학 문제지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다. 내 아이 아니고 내 문제 아니야. 그것은 내가 몇 달 동안 해왔던 것과 같은 응답이었고 임신 악몽 내내 완벽하게 연마한 똑같은 평탄한 톤으로 전달되었다. 하지만 아기가 울고 지혜가 쓰러질 것 같은 그 순간에 그 말을 듣자 그것은 다르게 와닿았다. 그녀는 아기를 안은 채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고 나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피로 때문이 아니었다. 물론 그녀는 분명히 피곤했지만 분노 때문이었다. 몇 주 동안 쌓여온 순수하고 희석되지 않은 분노. 있잖아,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어마다 점점 커졌다. 나 당신 태도 정말 지긋지긋해. 당신 나한테 이 정도는 빚졌어. 그때 나는 마침내 숙제에서 고개를 들었다. 하준이는 눈을 크게 뜨고 우리 둘을 쳐다보고 있었다. 아마도 부모님이 서로에게 가구를 던지기 시작할지 궁금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기는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적절해 보였다. 내가 당신한테 빚졌다고? 나는 천천히 일어서며 반복했다. 이 대화는 분명히 내 모든 집중력이 필요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정확히 뭘 빚졌는데? 지지, 그녀가 소리쳤고 아기의 울음소리는 마치 그녀의 에너지를 맞추려는 듯 더 커졌다. 나는 당신 아내야. 여긴 당신 집이야. 당신이 그냥 내가 존재하지 않는 척 할 수는 없어. 하준아. 나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며 말했다. 위층에 가서 방에서 좀 놀아. 알았지? 그는 바지에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그곳을 뛰쳐나갔다. 아마도 우리 집에서 일주일 동안 누군가가 한 가장 똑똑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가 사라지자 나는 다시 지혜를 향해 몸을 돌려 그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냈다. 몇 달 동안 삼켜왔던 모든 분노, 억누르고 있던 모든 원망, 존재하지 않는 척했던 모든 상처, 그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다. 내가 당신한테 뭘 빚졌는지 말해줄게. 나는 죽음처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한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어. 왜 그런지 알아?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니까. 어떤 의미로도 당신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신은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하기로 선택했어. 당신은 상사의 아기를 임신하기로 선택했어. 당신은 우리 결혼보다 그의 필요를, 우리 가족보다 그의 원함을,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모든 것보다 그의 행복을 선택했어. 그러니, 아니, 지혜야. 나는 당신한테 지지를 빚지지 않았어. 나는 당신한테 도움을 빚지지 않았어. 나는 당신한테 빌어먹을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어. 그런 게 아니야. 그녀가 항의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약해졌다. 마치 자신이 판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다. 정확히 그런 거야. 내가 쏘아붙였다. 최강우의 아기랑 집안 놀이하고 싶어? 좋아. 하지만 진짜 부모가 나타나주지도 않을 때 내가 당신의 예비 남편이 되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 그때 그녀는 정말로 이성을 잃었다. 아기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그녀도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나는 거기 서서 내 결혼이 마침내 오래전에 죽었어야 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당신 나를 버리고 있어. 그녀는 마치 내가 이 이야기의 악당인 것처럼 비명을 질렀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 나는 당신을 버리는 게 아니야. 나는 조리대에서 열쇠를 집으며 말했다. 내가 정말로 후회할 말을 하기 전에 그곳을 벗어나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냥 당신이 만든 난장판을 더 이상 치워주기를 거부하는 거야. 어디가? 그녀가 요구했다. 여기가 아닌 어디든. 나는 문으로 향하며 말했다. 최 대표한테 전화해. 윤서연한테 전화해. 당신 동생이나 엄마한테 전화해. 교황한테 전화하든 말든 상관없어. 하지만 나한테 전화하는 건 그만둬. 나는 끝났어. 그리고 나는 떠났다. 차에 타서 이 시간 동안 라디오를 들으며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누군가가 쓴 막장 드라마로 변하기 전에 내 인생이 어땠는지 기억하려고 애썼다. 내가 돌아왔을 때 집은 조용했다. 지혜의 차는 사라졌고 아기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마침내 짐을 싸서 떠났고 그녀의 아름다운 선물도 함께 가져갔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생각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집은 전쟁터가 아니라 다시 집처럼 느껴졌다. 아이들은 위층에 있었다. 아마도 모든 고함 소리에 혼란스럽고 무서워했겠지만 안전했다. 우리 실제 아이들, 중요한 아이들, 이 모든 악몽 속에서 내가 지키려고 노력했던 아이들. 나는 그들에게 저녁으로 인스턴트 식품을 만들어 주었다. 지혜가 항상 고집했던 고급 유기농 종류가 아니라 박스에 든 좋은 것.
그리고 우리는 마치 실내 소풍을 하는 것처럼 TV 앞에서 먹었다. 아무도 아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아무도 엄마가 어디 갔는지 묻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끊임없는 울음소리가 멈추고 집이 다시 정상적으로 느껴지는 것에 안도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아이들을 모두 재우고 그들이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후 나는 부엌에 앉아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일은 그들의 자기 파괴를 가능하게 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지혜는 자신의 선택을 했다. 이제 그녀는 그 선택과 함께 살 수 있었다. 평화와 고요함에 대해 뭐라고들 하는지 아는가? 결코 충분히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혜가 아기 드라마를 싸들고 떠난 후 정확히 이틀 동안 내 집은 다시 진짜 집처럼 느껴졌다. 아이들과 나는 저녁으로 시리얼을 먹어도 비난받지 않고 누군가 스크린 타임에 대해 극적으로 한숨 쉬지 않고 만화를 보고 지난 1년 동안 다른 모든 사람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 여자 주위에서 살얼음판을 걷지 않고도 일반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편안한 리듬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분명히 우주에는 병적인 유머 감각이 있는 모양이다. 내가 어쩌면, 아주 어쩌면 더 이상의 관계 없이 이 이혼을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했을 때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이 강림했다. 그것은 내 음성 사서함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퇴근하고 집에 오니 7개의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다. 하나하나가 이전 것보다 더 터무니없었다. 마치 지혜가 그녀를 만난 적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종의 비상경보를 보낸 것 같았다. 모든 친구와 가족 구성원에게 알림. 민준 씨가 나한테 못되게 굴어요. 전화해서 그가 끔찍한 사람이라고 말해주세요. 첫 번째 메시지는 그녀의 동생 지수에게서 온 것이었다. 당연했다. 지수는 분명히 민준은 명백히 사탄이다.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자신을 임명했고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직업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형부, 그녀의 목소리가 내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세무감사만큼이나 따뜻하게 흘러나왔다. 언니한테 들은 말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언니가 우리 집 거실에 앉아서 자기 남편이 갓난아기랑 자기를 버렸다고 엉엉 울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무정할 수 있어요? 형부 아내잖아요, 아내. 책임감은 어디 갔어요? 나는 그 말에 웃을 수밖에 없었다. 책임감이라고? 보아하니 내가 내 아이도 아니고 내가 명백히 반대했던 결정의 결과로 태어났고 자기들 양육 의무를 감당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태어난 아기를 돌볼 책임이 있었던 모양이다. 지수의 뒤틀린 작은 세상에서는 그게 완벽하게 말이 되었다. 다음 메시지는 지혜의 대학 룸메이트 제니퍼라는 여자에게서 온 것이었다. 내가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정확히 2번 만났지만 보아하니 지혜가 그녀에게 먹여준 어떤 신세 한탄 이야기를 바탕으로 내 전체 인격을 판단할 자격이 있다고 느낀 모양이었다. 민준 씨, 저 지혜대학 친구 제니퍼예요. 그냥 당신이 하는 짓이 정말 역겹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지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당신은 그녀를 지지하는 대신 이기적이고 잔인하게 굴고 있어요. 그녀는 그 부부에게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줬는데 당신은 그것 때문에 그녀를 벌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 자신과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가장 소중한 선물. 맙소사. 그들은 모두 같은 대본을 읽고 있었다. 마치 상사의 아기를 임신하는 것이 결혼을 파괴한 엄청나게 나쁜 경력 이동이 아니라 일종의 인도주의적 노력인 것처럼. 하지만 진짜 걸작은 그녀의 어머니 장모님에게서 나왔다. 그녀는 보아하니 거의 5분 동안 지속된 파괴적인 음성 메시지 하나를 위해 자신의 수동 공격적인 에너지를 모아온 모양이었다. 박서방,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이 수술적 정밀함으로 당신을 도려내려 할 때 사용하는 그 달콤한 톤으로 시작했다. 방금 내 딸과 통화를 했는데 자네에게 깊이 실망했다고 말해야겠네. 깊이 실망했어. 지혜가 자네와 결혼했을 때 나는 그녀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곁을 지켜줄 남자를 얻었다고 생각했네. 하지만 보아하니 내가 틀렸군. 그녀는 거기서 멈췄다. 아마도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리고는 죄책감 여행의 본 코스로 돌입했다. 그 불쌍한 아이가 지금 지순의 아파트에 앉아 아름다운 남자 아기를 안고 있는데 결혼한 남자, 그녀를 사랑하고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남자가 그녀가 필요한 시간에 등을 돌렸기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있네. 그녀는 지쳤고 무서워하고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네. 자네가 그녀가 필요로 하는 남편이 되는 대신 옹졸하고 앙심을 품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지. 옹졸하고 앙심을 품었다고. 장모님은 내가 아내의 상사 아기와 집안 놀이를 하기를 거부한 것을 그렇게 불렀다.
원칙 있거나 자존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옹졸하고 앙심을 품었다고. 나는 새 아이를 키웠네. 박서방. 그리고 희생이 어떤 모습인지 아네. 지혜가 한 일, 자신들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를 위해 아이를 품어준 것. 그것은 남편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할 이타적인 행동이지. 화나게 해서는 안 되네. 자네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녀의 인격보다 자네의 인격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네. 음성 메시지는 2분 더 계속되었다. 나의 기독교적 가치 부족부터 우리 아이들의 롤모델로서의 실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루었다. 끝날 때쯤에는 나는 내가 정말로 적그리스도이고 지혜는 그녀의 고귀한 행위 때문에 부당하게 박해받은 현대의 성녀라는 것을 절반쯤 확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빌어먹을 선대, 이 아이스크림의 진짜 체리는 다음 날 저녁 식사 중에 내 휴대폰이 울렸을 때 나타났다. 내가 소유리의 치킨 너겟을 잘라주고 있을 때 최강우의 이름이 내 발신자 아이디에 나타났다. 최강우. 내 아내의 생식기관을 고용한 남자가 내 태도에 대해 훈계하려고 전화하고 있었다. 이 남자의 배짱은 독립된 작은 나라로 등록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거의 받지 않을 뻔했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이 잘난 체하는 놈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야 했다. 박민준 씨, 내가 전화를 받자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부자들이 서민들과 어울릴 때 사용하는 그 가식적인 걱정이 뚝뚝 묻어났다. 전화드려도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지혜 씨에게서 번호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랬겠지. 보아하니 내 곧 전 아내가 될 사람은 묻는 사람 누구에게나 내 개인정보를 나눠주고 있었던 모양이다. 무슨 일이십니까? 최 대표님? 나는 그를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소유리의 저녁 식사를 계속 도우며 물었다. 그가 내 시간을 낭비할 거라면 적어도 아이들에게 약간의 오락거리라도 제공해야 했다. 지혜 씨와 아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해라고? 마치 내가 아내가 그의 아이를 임신한 부분을 어떻게든 오해했다는 듯이. 무엇을 오해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서아의 너겟을 잘라주며 말했다. 그녀는 휴대폰에 대고 얼굴을 찡그렸다. 상황은 꽤 명백해 보이는데요. 민준 씨, 지혜 씨가 서연이와 저를 위해 한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이죠. 그녀는 우리에게 가족을 가질 기회, 우리가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부모가 되는 기쁨을 경험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이 전환기를 겪는 동안 그녀를 지지해야 합니다. 전환기. 마치 다른 사람의 아기를 임신하는 것이 결혼을 끝내는 배신이 아니라 일종의 직업 변경인 것처럼. 최 대표님, 나는 소율이 얼굴에서 바비큐 소스를 닦아주며 말했다. 제가 설명해드리죠. 당신은 내 아내를 고용해서 당신 아기를 임신하게 했습니다. 당신은 내 결혼을 파괴했습니다. 당신은 돈으로 산 것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나는 그가 이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릴 방법을 알아내려고 애쓰는 것을 거의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민준 씨, 당신도 이 가족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아름다운 아이를 통해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협력하고 서로를 지지해야 합니다. 그때 나는 이성을 잃었다. 이 빌어먹을, 이 부유하고 특권의식에 찬 내 아내를 임대 자궁처럼 취급한 쓰레기가 내가 이제 그의 가족의 일원이라고 말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마치 그의 돈이 그의 편의에 맞게 내 인생 전체를 재구성할 권리를 준 것처럼. 제 말 잘 들으세요, 최 대표님. 나는 목소리를 죽음처럼 조용히 하며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아기를 원했고 얻었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의 몸을 고용했고 그 과정에서 내 결혼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문제를 당신 문제로 만들지 내 문제로 만들지 않는 점입니다. 민준 씨, 당신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당신은 지저분한 부분은 하나도 처리하지 않고 부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글쎄요, 축하합니다. 그 지저분한 부분에는 한밤중 수유, 기저귀 갈기, 그리고 대리모가 되는 것이 생각했던 것만큼 화려한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을 여자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치워야 할 난장판이지 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필요합니다. 지혜는 자기가 뭘 하는지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내가 끼어들었다. 그녀는 이것이 그녀의 실제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했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이것이 끔찍한 생각이라고 말했을 때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죠. 그렇죠? 전화선이 조용해졌고
잠시 동안 나는 어쩌면 내가 정말로 그를 설득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돈이 자신이 만들어낸 혼돈으로부터 면죄부를 사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 그는 똑같은 부드럽고 거만한 톤으로 돌아왔다. 민준 씨, 당신이 비합리적으로 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당신과 지혜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아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신 아이죠. 나는 다시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 책임, 당신 문제. 나는 이 계약의 어떤 부분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두에게 이게 나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난장판을 치워야 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전화를 끊었다. 부자든 아니든, 상사든 아니든. 그는 자기 고급 사무실에 앉아 자신이 일으킨 일의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채로 나에게 책임에 대해 훈계할 자격이 없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 나는 부엌에 앉아 이 사람들의 순전한 뻔뻔함에 감탄했다. 그들은 모두 지혜가 예측 가능한 결과를 낳은 일련의 엄청나게 나쁜 선택을 한 여자가 아니라 일종의 희생자인 것처럼 그녀 주위에 모였다. 그들 중 누구도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기 위해 전화하지 않았다. 누구도 어쩌면, 아주 어쩌면 내가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임신한 것에 대해 화낼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누구도 아마도 지혜가 이미 친 계약에 동의하기 전에 남편의 감정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제안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남편이자 인간으로서의 나의 소위 실패에 대해 할 말이 많았다. 구걸 행렬은 한창이었고 보아하니 나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혼을 겪어본 적이 없다면 그림을 그려주겠다. 인생 최악의 면접과 신경치료를 합친 것에 당신의 성인 생활 전체가 싸구려 양복을 입은 낯선 사람들에게 해부되는 것을 보는 감정적 파괴를 뿌린 것을 상상해보라. 이제 그것을 약 1000배 곱하면 변호사들이 누가 좋은 식기를 가질지와 당신이 끔찍한 인간인지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법정에 앉아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가까워진다. 모든 것은 내가 서류를 제출한 지 6개월 후에 시작되었다. 법률 시스템이 대륙이동과 거의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모양이었다. 우리가 실제로 법정에 섰을 때쯤에는 지혜는 여동생의 남는 방에서 사는 싱글맘으로서의 새로운 삶에 정착했다. 최 대표와 윤서연은 아마도 그들의 맞춤 제작, 아기와 유대감을 형성했을 것이고 나는 내 결혼이 디스코보다 더 죽었다는 생각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지혜는 지혜답게 그냥 서류에 서명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없었다. 아니, 그녀는 우리 이혼을 그녀가 비극적인 여주인공이고 나는 임신한 아내를 필요한 시간에 버린 콧수염을 기른 악당인 삼중석 컷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녀의 변호사는 이정훈이라는 남자였는데 아마도 LA로 재방송을 보며 기술을 배우고 의로운 분노가 실제 법률 지식보다 돈이 더 잘 된다는 것을 알아낸 그런 능글맞은 부류였다. 그는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머리, 확실히 병에서 나온 태닝, 그리고 악수한 후에 지갑을 확인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연습된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내 변호사는 김민석이었다. 고등학교 때 나와 야구를 같이 했던 바로 그 친구. 내가 회계학을 공부하고 아마도 왜 누군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은 서류 작업을 포함하는 직업을 선택하는지 궁금해하는 동안 로스쿨에 갔다. 민석은 기성복 양복을 입고 그저 멋있게 지는 것보다 실제로 사건에서 이기는 것에 더 신경 쓰는 그런 종류의 변호사였다. 법정 자체는 TV에서 본 모든 법정과 똑같이 생겼다. 아마도 쿨리지 행정부 시절에 설치되었을 판넬, 모든 사람을 비타민 결핍으로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형광등, 그리고 모든 정부 건물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 특유의 냄새, 소독약과 깨진 꿈이 섞인 냄새. 지혜는 원고석에 앉아 비극적인 싱글맘 화보 촬영에서 막 걸어 나온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아마도 내 월 자동차 할부금보다 더 비싼 단순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내 외모에 신경 쓸 만큼 정신이 없지만 어쩐지 여전히 완벽해 보여라고 말하는 스타일로 뒤로 묶여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치 상상할 수 없는 부당함을 용감하게 견디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 뒤 방청석에는 그녀의 전체 지원 부대가 앉아 있었다. 지수는 적절하게 격분한 표정이었고 장모님은 마치 This is US의 특히 슬픈 에피소드를 보는 것처럼 휴지로 눈가를 닦고 있었다. 그리고 맹세컨대 최강우와 윤서연 부부가 불쌍한 지혜가 못된 남편에게 당하다라는 지역 극장 연극을 보러 온 것처럼 뒷줄에 앉아 있었다. 그 두 사람이 나타난 뻔뻔함은 거의 인상적이었다. 여기 그들이 있었다. 내 아내의 생식기관을 고용하여 이 모든 난장판을 시작한 사람들. 마치 관련된 가족 구성원인 것처럼 내 이혼 소송에 앉아 있었다.
실제로는 가정을 파괴한 놈들이면서 이 변호사는 내가 감정 조작의 대가 수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는 지혜를 아이 없는 부부를 돕기 위해 궁극적인 희생을 한 이타적인 성녀로 그렸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취약한 시기에 무정한 남편에게 잔인하게 버림받았다고. 재판장님, 그는 마치 지혜가 종교적 상징인 양 그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제 의뢰인은 인간 본성의 가장 좋은 점을 예시하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고용주와 그의 아내가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의 대리모가 되겠다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순수한 연민의 행동이었고 생명 자체의 선물이었습니다. 생명의 선물, 맙소사. 이 사람들은 정말 모두 같은 대본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아내를 지지하는 대신 이 변호사는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어마다 점점 더 극적으로 변했다. 피고는 그녀를 버리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임신한 동안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장님. 그는 그녀가 품고 있던 아이의 출생에 참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감정적, 신체적 안녕에 대한 냉담한 무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충격적입니다. 그는 20분 동안 그렇게 계속했다. 나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운 대담함을 가진 임신한 여자를 길가에 내쫓은 괴물로 그렸다. 그가 끝났을 때쯤 나는 내가 단지 악몽으로 변한 결혼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범죄로 감옥에 갇혀야 한다는 것을 절반쯤 확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 김민석 변호사의 차례였다. 그리고 그때 상황이 흥미로워졌다. 재판장님, 김 변호사는 총알도 막을 수 있을 만큼 두꺼워 보이는 서류 뭉치를 들고 일어서며 말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매우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 사건의 사실과 거의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는 증거물 테이블로 걸어가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을 법한 마닐라 폴더를 집어들었다. 사실은 재판장님, 이렇습니다. 김지혜 씨는 남편과 상의 없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기로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민준 씨가 이 계약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을 때 그녀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가 이 결정이 그들의 결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했을 때 그녀는 그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대리모 계약을 진행하면 그들의 결혼이 끝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했을 때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폴더를 열고 전화요금 청구서의 스테로이드 버전처럼 보이는 것을 꺼냈다. 재판장님, 원고와 그녀의 동생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대화에서 그녀는 남편이 처음부터 대리모 계약에 반대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원고와 그녀의 고용주인 최강우 씨 사이에 오간 여러 이메일 교환 내용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이메일에서 그녀는 남편의 반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대리모 계약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변호사는 의자에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벌떡 일어섰다. 이에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 통신 내용은 특권이 있습니다. 기각합니다. 판사는 이미 이 사건에 지친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직 시작도 거의 안 했는데. 계속하세요, 김 변호사. 김 변호사는 상처 입은 물개를 발견한 상어가 짖는 미소를 지었다. 재판장님, 이 통신 내용들은 김지혜 씨가 남편의 입장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녀의 동생에게 보낸 한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그녀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민준 씨가 이거 가지고 너무 애처럼 굴어. 내 몸이고 내 선택인데. 그 사람은 투표권 없어. 나는 김 변호사가 그 문자를 큰 소리로 읽자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다. 분명히 그녀는 동생과의 작은 솔직함 세션에 대해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더욱이 재판장님, 박민준 씨와 김지혜 씨 사이의 대화 녹음 파일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녹음에서 박민준 씨는 그녀가 대리모 계약을 진행하면 그들의 결혼이 끝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김지혜 씨의 응답은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그럼 어쩌면 당신이 남편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였습니다. 판사는 표준적인 이혼 사건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막 깨달은 사람의 표정으로 그의 메모에서 고개를 들었다. 김 변호사, 당신 의뢰인이 아내에게 그녀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경고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정확히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재판장님. 박민준 씨는 처음부터 자신의 입장을 수정처럼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것이 그들의 결혼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경고를 무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결혼의 해소는 김지혜 씨가 남편의 명백히 명시된 우려보다 고용주의 필요를 우선시하기로 한 결정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이 변호사는 남편이 개인적인 감정에 관계없이 아내의 결정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피해는 이미 입혀졌다. 문자, 이메일, 녹음된 대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결혼을 파괴하기로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고 이제 남편이 실제로 그의 경고를 실행에 옮긴 것에 충격을 받은 여자의 그림을 그렸다. 가장 좋은 부분은 그들의 아름다운 선물이 다른 사람의 가족을 희생시켜서 왔다는 것이 점점 더 명백해지자 최 대표와 윤서연이 자리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단지 대리모를 고용하는 것이지 결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가 스스로 말해줄 때 의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날의 절차가 마무리될 때쯤에는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 꽤 명백해졌다. 지혜는 트럭에 치인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법률 드림팀은 이미 출구 전략을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나는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희망. 어쩌면, 아주 어쩌면 진실이 이 서커스에서 실제로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희망. 누군가 마침내 내가 이 이야기의 악당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결혼을 지키려다 무시당한 남자라는 것을 인정해줄 것이라는 희망.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마침내 내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 있고 아내의 엄청나게 나쁜 결정들로 정의되는 것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법정 서커스가 끝난 지 2주 후 나는 똑같은 불편한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경쟁하는 서사들의 긴장된 드라마 대신 지구상의 다른 어느 곳에 있기를 더 바라는 것처럼 보이는 판사에 의해 내려지는 법적 결과에 차갑고 냉혹한 현실만이 있었다. 모리슨 판사는 아마도 법률 시스템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신세한탄 이야기, 모든 변명, 그리고 모든 감정 조작 시도를 본 그런 구식 판사 중 한 명이었다. 그는 회색 머리, 철사태 안경,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 시절쯤 인간의 어리석음에 놀라기를 멈춘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제출된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그는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는 수년의 경험에서만 나오는 최종성의 무게를 띠고 있었다. 이 법원은 이 결혼의 해소가 배우자의 명백히 명시된 반대를 무시하고 원고가 내린 일방적인 결정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나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거의 1년 동안 꽉 조여있던 무언가, 이것이었다. 이것이 권위 있는 누군가가 마침내 내가 이 이야기의 나쁜 놈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순간이었다. 더욱이 모리슨 판사는 계속했다. 법원은 원고가 결혼 생활의 책임보다 고용 의무를 우선시하기로 한 결정이 건강한 가족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안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무시를 보여준다고 판단합니다. 지혜는 그녀의 테이블에 앉아 마치 누군가 방금 산타클로스가 실존하지 않고 부활절 토끼는 사기라고 말한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완벽하게 구성된 비극적인 어머니 가면 이 가장자리에서 금이 가고 있었고 나는 그녀의 신세한탄 이야기가 그녀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공황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법원은 미성년 자녀인 박하준, 박서아, 박소율의 주된 신체적 양육권을 피고인 박민준에게 부여합니다. 원고에게는 법원이 지정한 중재인에 의해 결정될 시간과 장소에서 행사될 감독하에 면접교섭권이 부여됩니다. 감독하의 면접교섭. 그것은 우리는 당신이 이미 한 것보다 더 심하게 아이들의 삶을 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때까지 지켜볼 사람이 없이는 당신을 자신의 아이들과 단둘이 있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법적인 방법이었다. 법봉이 총성 같은 소리와 함께 내려왔다. 그리고 그렇게 끝났다. 9개월의 임신 드라마, 6개월의 법적 전쟁, 그리고 수년의 결혼 생활. 그 모든 것이 약 10분간의 사법적 선고로 공식적으로 죽고 묻혔다. 지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영화에서 보는 예쁘고 위험 있는 울음이 아니라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고 변호사가 항상 어리석은 결정을 고칠 수는 없다는 것을 막 깨달은 사람의 추하고 절박한 흐느낌. 그녀의 동생 지수가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달려나와 마치 지혜가 자신의 삶을 망친 것에 대해 내가 어떻게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강철도 녹일 수 있을 것 같은 시선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아이들을 잃고 싶지 않아.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법정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속삭였다. 그것은 아마도 내 존재하지 않는 동정심에 대한 마지막 호소였을 것이다. 그녀의 선택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집행하는 나를 악당으로 만들려는 마지막 시도. 나는 일어서서 이 행사를 위해 특별히 산 좋은 넥타이를 바로잡고
한때 내 파트너이자 모든 것이었던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럼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그 생각을 했어야지. 나는 차분하고 꾸준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 대표가 당신에게 대리모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들을 생각했어야지. 내가 이것이 우리 가족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을 생각했어야지. 하지만 당신은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지. 안 그래? 당신은 자신만 생각했어. 그녀의 울음소리는 더 크고 더 절박해졌다. 하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아이들을 계속 보고 싶어? 그럼 그들을 위해 나타나. 그들의 가족 안정을 상사의 인정과 맞바꾼 여자가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엄마가 되어줘. 그들이 당신의 경력, 야망이나 당신이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는 필요보다 당신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나는 8년 동안 매일 출근할 때 들고 다녔던 내가 나와 우선순위를 공유하는 사람과 삶을 쌓고 있다고 생각했던 시절에 바로 그 서류 가방을 집어들고 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도 지혜야. 나는 내 아이들의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그들을 당신의 난장판으로 끌어들이게 두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이 당신의 선택의 결과와 함께 사는 법을 알아내는 동안 그들을 감정적 지원 동물로 사용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들은 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그들은 자신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모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법원 밖 9월의 공기는 비록 하늘은 완벽하게 맑았지만 마치 비에 씻긴 세상처럼 상쾌하고 깨끗하게 느껴졌다. 김 변호사는 내 옆에서 걸었다. 아마도 자신의 승리를 음미하고 있었겠지만 그것에 대해 자랑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다. 자네 옳은 일 했어, 민준아. 우리가 차에 도착했을 때 그가 말했다. 그 아이들은 안정이 필요하고 지혜는 지금 그것을 제공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옳고 그름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나는 집에서 베이비시터와 함께 나를 기다리고 있을 하준이, 서아, 소율이를 생각하고 있었다. 아마도 아빠가 왜 또 법원에 가야 했는지, 그리고 언제쯤이면 마침내 정상으로 돌아올지 궁금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들에게 줄 답이 있었다. 상황은 바로 지금부터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더 이상의 드라마, 더 이상의 혼돈. 그들의 어머니여야 할 여자가 그들의 세상을 뒤집어 놓을 또 다른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그저 나와 그들이 한때 우리 가족이었던 것에 잔해해서 안정적이고 온전한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것. 그것은 내가 처음 결혼했을 때 상상했던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대안보다는 나았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시 시작할 기회였고 다른 누군가의 나쁜 결정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파괴할 끊임없는 위협 없이 새로운 무언가를 쌓을 기회였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다. 6개월 후 나는 토요일 아침 부엌에 앉아 하준이가 팬케이크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서아는 소유리와 스크램블 에그에 시럽을 뿌려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집에서는 커피와 약간 탄 반죽 냄새가 난다. 아침 햇살이 이제는 누군가 끊임없이 울지 않아서 실제로 깨끗하게 유지되는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만에 처음으로 모든 것이 있어야 할 만큼 혼란스럽다.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다. 사람들이 가진 척하는 가짜 인스타그램 완벽한 정상이 아니라 진짜 정상. 8살짜리 아이가 팬케이크 반죽에 바닐라를 너무 많이 넣고 6살짜리 아이가 보라색이 아침 식사 음식으로 완벽하게 합리적인 색이라고 주장하고 4살짜리 아이가 우리가 키우지도 않는 개에게 팬케이크를 먹이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정상. 아빠, 우리 강아지 키우면 안 돼? 소유리가 마치 내 아이들이 텔레파시 능력을 개발한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묻는다. 내 옷을 바닥 대신 빨래통에 넣는 걸 기억할 수 있을 때 다시 물어봐. 나는 그녀에게 말한다. 이것은 부모 말로 네가 30살이 되어 네 집에서 살 때까지는 안 돼 라는 뜻이다. 이혼에 대한 재미있는 점은 모두가 당신이 비참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쓰라리고 외롭고 딸의 머리를 닦는 법이나 엄마가 왜 더 이상 여기 살지 않는지 설명하는 법을 알아내느라 고군분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물론 거친 시기들도 있었다. 서아가 엄마가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지 물었던 밤이나 하준이 선생님이 그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전화했을 때처럼. 하지만 대부분은 평화로웠다. 좋은 의미에서 조용했다. 마치 너무 오랫동안 배경에서 잡음이 나는 TV를 켜두어서 켜져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가 마침내 껐을 때처럼. 아이들은 이제 그들의 일과가 있다. 학교 숙제에 드라마가 곁들여지지 않는 저녁 식사. 누군가 스크린타임에 대해 극적으로 한숨 쉬지 않는 주말 영화.
자신의 가족보다 다른 남자의 아기를 선택한 여자의 포기에 대한 도덕적 함의를 논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전화로 중단되지 않는 잠자리 이야기. 지혜는 여전히 가끔 전화한다. 보통은 돈이 떨어졌을 때, 최 대표와 윤서연이 임신 중일 때만큼 그들의 아름다운 선물 제공자에게 관대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또는 여동생의 남는 방에서 사는 싱글맘이 되는 것이 생각했던 것만큼 힘을 실어주는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민준 씨, 우리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건 알지만 전기세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딱 한 번만. 민준 씨, 아기가 밤새 울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최 대표님은 이번 주에 너무 바빠서 못 도와준대. 민준 씨, 내가 실수했어. 이제 알겠어.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있을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대답은 항상 같다. 아니, 내가 잔인하게 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악몽 동안 중요한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람들을 그들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부터 구할 수 없다.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해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은 확실히 자신을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 함께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불태울 의향이 있는 사람과 안정적인 삶을 쌓을 수 없다. 그녀의 선택은 이제 그녀의 짐이지 내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격주 주말마다 그녀를 만난다. 중립적인 장소에서 감독하에 방문. 법원이 그녀가 자신의 드라마보다 아이들의 안녕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녀가 나타나고 때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아이들은 희망을 너무 높게 갖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회복력이 강한지에 대해 자랑스럽게 만든다. 아빠, 내 생각을 중단시키며 서아가 말한다. 하준이가 팬케이크에 달걀 껍질 넣었어. 안 넣었어. 하준이가 항의한다. 그냥 식감이야. 징그러운 식감. 소율이가 도움이 되게 덧붙인다. 나는 내 새아이, 내 실제 아이들. 그들의 어머니가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지키기로 선택한 아이들을 보고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낀다. 만족감. 정확히 행복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려울 때조차 옳은 일을 했다는 알면서 오는 만족감. 좋아 얘들아. 나는 팬케이크 재앙을 조사하기 위해 일어서며 말한다.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도 레시피에서 달걀 껍질은 빼자. 대신 초콜릿칩 넣어도 돼? 소율이가 묻는다. 물론이지. 나는 말한다. 인생은 평범한 팬케이크를 먹기에는 너무 짧고 자신이 가진 것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낭비하기에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은 이제 그냥 우리가 살던 곳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집안은 따뜻하고 안전하며 정확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다. 내 아이 아니고 내 문제 아니지만 이 아이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삶은 다른 누군가의 엄청나게 나쁜 결정의 여파 속에서 우리가 찾은 이 평화는 이건 전부 내 것이고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